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5년 차 40대 여성이에요. 언젠가 TV에서 인도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인도는 카스트라는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잖아요. 계급이 낮은 사람들, 즉 불가촉 천민과 같은 이들은 박쉬쉬를 하며 살기도 하더라고요. 제 눈길을 끌었던 건 바로 인도의 박쉬쉬였어요. 아랍어로 뇌물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인도에선 국어랭이로 사용되는 것 같더군요. 돈이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국어를 하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한테 푼돈을 나눠주는 걸 자막에 박쉬쉬라고 표시됐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돈 좀 쓰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심지어 외국인한테 바가지를 씌우곤 뻔뻔하게 여행까지 올 정도로 돈도 많으면서 그까지 몇 푼 더 내는 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고 따지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속 대사가 헛말이 아니더군요.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면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제 시댁 식구들한테 말이죠.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친정 부모님 권유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 남동생 과외 선생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과외를 해서 학비를 벌며 공부를 했거든요. 저희 집은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딱 하나 남동생이 집안의 수치였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정신 상태가 썩어서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녔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엄마가 학교로 불려가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였죠. 아빠가 회초리도 들고 용돈도 끊고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제가 외국 대학에 합격해 유학을 떠나게 되자 동생은 자기도 유학을 보내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유학만 보내주면 사고 안 치고 열심히 공부만 하겠다고요. 일찌감치 동생의 싹수를 알아본 아빠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셀까? 네 놈을 외국에 보냈다간 나라 망신 톡톡히 시킬 게 뻔해. 괜히 군대 가기 싫어서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 네 놈 유학 보내줄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헛꿈 꾸지 말고.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저희 아빠는 속일 수 없었던 동생은 결국 유학의 꿈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 공부는 않고 사고만 치고 살았죠. 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 남동생의 과외 선생으로 들어온 남편은 첫 수업을 하고는 바로 저희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지훈이가 제대로 잘하길 바라신다면 앞으로 저한테 전적으로 맡겨주세요. 무슨 일이 있든 제 방식에 따라주시면 3개월 안에 정신 차리고 공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과외 선생들을 붙여봤지만 소용이 없었던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그날부터 남편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희 집엔 손님방도 있고 제 방도 비어 있었는데도 남편은 동생과 한 방을 쓰겠다고 하더래요. 물론 동생은 기겁을 하며 싫다고 난리를 쳤지만요. 남편은 그런 동생을 데리고 나갔고 1시간쯤 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돌아왔대요. 싸움이라면 자신이 있던 남동생이었지만 얼굴이 팅팅 부었을 정도로 남편한테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 얼굴을 본 엄마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남편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꾹 참았다고 하더군요. 주먹으론 남편을 이길 수 없었던 동생은 그 후로 남편 말을 제법 잘 들었다나 봐요.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집에선 찍소리 못하게 된 동생이지만 학교에선 여전히 말썽을 부리고 다녔던 거예요. 엄마가 담임선생님 호출을 받고 학교로 가야 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온 엄마는 남동생이 사고친 얘기를 제 남편한테 전했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엄마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더래요. 아빠 회사 직원들 출신 대학을 조사해 알려달라고 말이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나 의아했지만 엄마는 아빠한테 그 얘기를 전했고 아빠는 제 남편을 회사로 불렀대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직원들 학벌이 담긴 서류를 건네셨죠. 남편과 몇 마디 나눠보곤 남편한테 호감을 갖게 된 아빠는 이런 생각을 가진 녀석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다더군요. 그래서 서류를 내주셨대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간 남편은 동생을 불러 앉히곤 말했어요. 네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받아왔어. 네 아버지 회사 직원들 학벌이 적힌 서류야. 이름 얼굴은 없지만 내가 직접 부탁해서 받아온 서류이니 확인해봐도 좋아. 다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더라. 명문대도 있고 지방대도 있지만 다들 영어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여러 개 가진 인재들이더라고. 네가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히면서 그랬다며? 넌 공부 안 해도 나중에 아빠 회사 물려받아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과연 그렇게 될까? 여기 이런 인재들이 전교 꼴등에 가까운 네 녀석을 회사 대표로 인정하겠니? 나라면 절대 인정 못해. 부모 잘 만나 회사 돈 빼먹는 거머리 정도로밖엔 생각 못할 것 같거든. 적어도 직원들을 관리하려면 그보다 나은 게 하나는 있어야지. 학벌이 안 되면 실무 능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너한테 그런 게 있기나 하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느냐 말이야. 부모 잘 만난 거 빼고 말이야. 그거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아빠 회사니까 당연히 내가 물려받는 거죠. 직원들이 싫고 좋고가 어딨어요. 싫으면 회사를 그만두든가. 동생은 헛웃음을 치며 남편 말을 반박했지만 동생의 이런 버릇없는 태도에 남편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건 네 일방적인 바램이고 안타깝게도 너한테는 똑똑한 누나가 하나 있더라. 영국 명문대에 다닌다며. 명문대 출신이니 직원들도 너희 누나가 대표가 된다고 해도 반대할 사람도 없을 테고 말이야. 거기다 오늘 너희 아버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회사는 네 누나한테 주실 것 같은데 넌 몰랐나 보구나. 세상엔 공짜로 얻는 건 없어.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고 싶다면 너 스스로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야. 어때? 이제 좀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니? 그때까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동생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부터 남편을 따라 공부를 시작했어요. 워낙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녀석이라 하루아침에 성적이 쑥쑥 오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공부를 한 결과 경기권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 동생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아빠는 당신도 포기하다시피 한 아들을 대학에 보낸 것도 모자라 정신교육까지 확실시킨 남편을 보곤 일찌감치 제 짝으로 점 찍으셨고 제가 졸업 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선자리를 가장해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날 대화의 주제는 단연 남동생을 변화시킨 노하우에 대한 거였죠. 노하우라고 할 건 없어요. 사실 그때 막 제대하고 복학을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본가가 지방이라 복학하면 당장 지낼 곳이 필요해서 지훈이 방으로 들어간 거고 학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라 필사적으로 안 잘리려고 지훈이 성적을 올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노하우라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해야겠네요. 너무도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질문을 한 제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비록 가난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왜 아빠가 이 남자를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남편이 아빠 회사에 들어와 주기를 바라면서도 대놓고 그런 말은 하지는 않으셨어요.
남편 능력이라면 대기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혹시 그러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아빠 회사로 오라고 할 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아빠 예상대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아빠는 한동안 꽤 아쉬워하셨어요. 남편과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뒤 저도 살벌한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아 직장인이 되었어요. 직장 새내기였던 남편과 저는 바쁜 일상 중에도 틈틈이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연애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 남편은 차도 없고 월급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의 월세와 생활비, 거기다 본가에 돈까지 보내야 했기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도 주로 입장료가 없는 공원이나 박물관 등을 다니고 카페 대신 쿠폰을 이용해 패스트푸드점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물론 제 돈을 쓰면 넉넉하게 데이트를 즐길 수도 있었지만 남편이 제가 돈 쓰는 걸 싫어했거든요. 궁색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시댁이 가난해서 결혼 준비는 남편 힘으로 해야 했지만 다행히 대기업 직원이라 대출이 잘 돼서 그럭저럭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집은 저희 집에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18평 빌라에 전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엄청난 혼수를 준비했던 엄마는 대부분 취소를 해야 했어요. 남들은 안 해줘서 난리라는데 어쩜 이 서방은 해주지 말라고 난리니? 하여간 그 꼬장꼬장한 성격 누가 말리니? 이럴 때 보면 딱 네 아빠 젊었을 때 성격이랑 똑같다니까? 엄마는 사위의 고집 때문에 딸이 고생하게 됐다고 투정을 하시면서도 젊은 시절 아빠랑 꼭 닮은 사위가 싫지 않으셨나 봐요. 철철이 사위 먹일 보약이며 양복, 구두에 넥타이까지 챙겨 보내셨으니 말이에요. 거기다 지방에 살고 있는 시댁 식구들 선물도 빼먹지 않으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비롯해 두 시누인 남편과 정 반대 성격이라 보내주는 선물을 넙죽넙죽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인사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엔 깜박하신 게 아닌가 했는데 이후로도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원래 성격이 그런 것 같았어요. 거기다 큰 신우는 한술 더 떠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제게 전화해 대놓고 사달라고 말하곤 했어요. 언니, 저번에 보니까 언니 겨울 코트 이쁘던데 나도 그거 하나 사줘요. 언니만 예쁜 거 입지 말고 옷 살 때 내 거도 같이 사주면 좀 좋아요. 오빠한텐 비밀로 하는 거 알죠?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작은 시누이는 작은 시누이대로 툭 하면 문자로 용돈을 보내달라고 떼를 쓰곤 했어요. 기껏해야 3만원, 5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 거라 얄밉다기보다는 왠지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무렵이에요. 저희 아빠 환갑이라 온 가족이 해외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이참에 시댁 식구들도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어요. 딱히 시댁 식구들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특별한 날인데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고집을 피우셨죠. 일찍 사별하고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들 키우신 분이다. 그동안 여행이라고 제대로 하셨겠니? 그러니 좋은 마음으로 모시고 가자. 이서방한테도 그렇게 전하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3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던 어머님은 아빠 말씀대로 그동안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사셨어요. 그래서인지 함께 여행 가시자는 말을 하자마자 어찌나 좋아하셨나 몰라요. 두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동안 해외여행 경험이 없던 터라 먼저 여권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권 만들 비용이랑 여행용품 살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큰 시누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애매한 항공권 정보를 알려달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었어요. 언니, 면세점 구매 한도가 600불이죠? 그럼 내 거랑 엄마 거, 민정이 거 해서 1,800불까지 사도 되는 거죠? 매달 저희 부부한테 생활비까지 받아 쓰는 처지에 면세품을 1,800불이나 사겠다는데 어이없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돈을 저보고 내라지 뭐예요. 어머, 아가씨, 1,800불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겉보다 도대체 왜 내가 그 돈을 내요?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사려거든 아가씨 돈으로 사세요. 어찌나 성질이 나던지 소리를 버럭 지르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괜히 여행 앞두고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그냥 덮기로 했어요. 그리곤 그 일은 잊고 있었는데 세상에 출국 당일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돈어른, 저 면세점에서 선글라스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면세점에서 사면 훨씬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사주세요. 네? 어찌나 뻔뻔하게 굴던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날 큰 시누이랑 작은 시누이는 면세점에서 그동안 벼르던 선글라스며 향수, 화장품 등을 원 없이 골랐어요. 회사 일 때문에 다음날 따라온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여동생을 혼냈지만 이미 시누이들은 미션을 완수한 후였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집 식구들이 본색을 드러낸 건.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였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챈 거였죠. 아무튼 친정아빠 환갑을 기점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뻔뻔하게 저희 아빠를 베껴먹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알면서도 시댁 식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셨죠. 엄마랑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괜찮다며 매번 기꺼이 지갑을 열어주셨어요. 오죽하면 그러겠냐 하시면서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없으면 모를까. 그 정도 나눠 써도 아빠 지갑 안 빈다. 그러니까 시누이들 너무 타박 마라.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법이야. 우리가 없을 때 너희 시댁 도움을 받게 될지 누가 아니?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애초에 받을 줄만 알았지 남한테 베풀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집에서 제 남편 같은 사람이 태어난 게 기적 같은 일이었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한 지 8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벤처회사를 차렸어요. 대학 동기들과 의기투합해서 만든 회사였지만 사업 자금의 대부분은 투자를 받아 마련했어요. 비록 가진 거 없이 시작했지만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고 남편 벌이가 나아진 만큼 시댁에 보내는 돈도 전보다 많아졌죠. 덕분에 시댁 형편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여전히 저희 아빠한테 받기만 할 뿐 양말 한 짝 사드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바라는 건 얼마나 많은지 큰 시누 혼수까지 해달라고 하더군요. 돈 많은 사돈 뒀다 뭐하겠니? 이럴 때 안 써먹으면 크게 바보지. 너희 아버지한테 돈 몇 천이 돈이겠니? 좋은 일 한다 셈치고 딱 5천만 해달라고 그래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다 이젠 저희 아빠한테 아가씨 혼수까지 해달라고요? 그동안 막내 아가씨 대학 등록금이며 집수리비, 하다못해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실 때도 저희 아빠한테 손 벌려서 가셨잖아요. 저희 아빠한테 돈 맡겨둔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제 더는 안 돼요. 그동안은 아빠가 참을 해서 안 된다는 말도 못했지만 이젠 못 참겠어요. 게다가 요즘 저희 아빠 회사 사정도 정 같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는 기대지 마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끝도 없는 요구에 진절머리가 나서 예의가 아닌 걸 알지만 어머님께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두 시누이가 득달같이 달려들지 뭐예요. 거지 새끼 동량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깎아줬다고 생색내고 싶어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언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싫으면 안 해줬으면 됐지. 해주고 뒤통수 치는 건 또 뭐예요? 비열하게. 언니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받았네요.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해준 것도 없잖아요. 여행 좀 데려가고 등록금 좀 대준 거요? 그거야 장남으로서 오빠가 할 일인데 그거 좀 사돈 어른이 해줬다고 언니가 이렇게 생색낼 일은 아니죠. 말이 났으니 말이지. 언니도 친정아빠 덕분에 우리 집에서 목에 힘 좀 주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대접 받았으면 팁 준다 생각해요. 그날 아주 시댁 식구들 인간성의 끝을 봤네요. 그 후로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정이 딱 떨어졌어요. 생각 같아선 시누이 결혼식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 때문에 꾹 참고 참석했어요. 예전 같으면 시누이 결혼하는데 혼수 마련하라고 시댁에 비용을 보냈을 아빠지만 당시엔 정말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경기 불황으로 건축 분야가 위기를 맞으면서 건축 자재를 생산했던 아빠 회사도 위기에 빠졌고 시누이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안 돼 결국 파산하고 말았어요. 아빠가 70평생을 번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한평생 잘 누리고 살았으면 됐다시며 금세 훌훌 털어버리시더군요. 저 같으면 화병이 나서 몸져 누웠을 텐데 말이에요. 비록 아빠가 재산은 잃었지만 그동안 쌓은 인덕은 있었는지 아빠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했어요. 명절이 되면 그 좁은 빌라에 손님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죠. 아빠의 재기를 돕겠다는 분들도 있고 살 곳을 마련해 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빠가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이미 누릴 만큼 누리고 살아봤으니 더는 미련이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딱 하나, 저희 시댁 식구들만 연락을 딱 끊었지 뭐예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 빨아먹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희 집이 망하고 처음 맞는 설에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과 시누이들이 전과는 180도 다르게 저를 맞더군요. 이제 빼먹을 게 없다 이거였죠. 같이 마트로 장을 보러 간 막내 시누는 제가 수입육을 고르자 그러더군요. 언니, 우리는 한우 아니면 안 먹어요. 기가 막혀서 지들이 언제부터 한우만 먹었다고 꼴값을 떠는지.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삼겹살도 국산은 비싸서 수입육으로 먹었으면서 무슨 한우 타령이에요. 그리고 그간 한우는 우리 친정에서 보내줘서 먹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우리 집도 이젠 한우 정도는 사 먹을 정도로 살아요. 걱정을 하려거든 쫄딱 망한 언니 친정 걱정이나 하세요. 한때 부자였으면 뭐해? 지금은 우리 집 거실만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누가 누굴 걱정해. 웃겨 정말. 그리고는 한우 2플러스를 집더군요.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부모님을 그런 집에 모신 건 다 제 잘못이니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싫다고 하셔도 저희 집에 모셔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었죠. 일고 싶은 사람 뺨 때린다고 마트에서 있었던 일로 음식을 만드는 내내 기분이 상해 있던 저를 본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한 소리 하셨어요. 그렇게 우거지상을 할 거면 넌 앞으로 오지 마라. 안 그래도 망한 집구석 사람이 드나들면 될 집도 안 되는 법이니까. 이제 좀 내 아들 사업이 펴는 참인데 재수없게 망한 집구석이랑 엮여서야 쓰겠냐. 그딴 거지 같은 사돈 이젠 없어도 그만이다. 그때였어요. 일을 마치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이 들고 있던 과일 박스를 바닥에 뚝 떨어뜨렸어요.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요? 거지 같은 사돈이요?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누구 덕에 살았는데 그딴 소리를 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예부터 구중궁궐도 기가 쇠하면 왕조가 달라진다고 했어. 이미 끝난 집 구석 끼고 돌아 뭐해? 너도 성공하고 싶으면 네 처가랑 당장 영 끊어. 괜히 좋은 기운 날리고 후회하지 말고. 너 사업 좀 된다고 네 처가 식구들이 구질구질하게 달라붙으면 어쩔 거야? 애초에 싹을 잘라야지. 앵겨붙지 않는 법이야.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모양이에요? 엄마, 짐승도요. 자기 밥 준 사람은 안 물어요. 하물며 인겁을 쓴 사람이 어떻게 은혜 베푼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때립니까?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처가에 기대 사는 것도 죄송해서 장인 장모 얼굴 보기 민망했는데 오늘 우리 집 식구 태도를 보니 제가 이 사람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산 것 같네요. 나 같은 인간 안 만났으면 이런 수모 겪지 않아도 될 사람이니까요. 제가 살면서 오늘처럼 내 부모 형제가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후회요? 엄마나 후회하지 마세요. 망했다고요? 망하긴 누가 망합니까? 저 회사 차릴 때 이자 한 푼 안 받고 투자해주신 분이 바로 장인어른입니다. 제 회사가 장인어른 거라고요. 그런데도 처가랑 연 끊으라시니 알겠습니다. 이참에 회사는 장인어른께 드리고 저는 손 떼겠습니다. 아, 제가 벌이가 안 되니 더 이상은 집에 생활비는 못 보내겠네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직접 벌어서 먹고 사세요. 여보, 당장 나와. 앞으로는 이 집이랑 연 끊고 살 테니. 그렇게 남편은 가족과 연을 끊었어요. 아들의 지원이 끊기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해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딱 잘라 거절했어요.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한테 더는 호구짓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친정 아빠는 제 남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회사 투자금은 그대로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큰 집으로 모시겠다는 것도 극구 마다하셨고요. 대신 남편은 저희 아빠 대신 제 이름을 투자자로 올리고 배당금을 제 통장에 보내주고 있어요. 남편 성격상 저희 아빠 돈을 떼먹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하자고 해서 저도 그러기로 했고요. 사람이 없이 살다 보면 남한테 기대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지는 말아야죠. 안 그런가요? 앞으로 언제까지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괘씸해서 당장은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나이 들면 사람도 거르게 된다더니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걸러지네요. 그래도 친정 아빠 주변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곁에도 끝까지 남을 좋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